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아시나요? 인생이 참 고요한 호수 같다가도 돌덩이 하나에 물결이 미친 듯이 일렁이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저 오봉순이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이른 평생을 콩나물 대가리 다듬고 고등어 잡안지지며 살아온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15억이라는 숫자가 벼락처럼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은 복권 맞았다고 축하를 하지만 저는 그 돈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도 치밀한 연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미친 침에 놓인 연기 말이에요.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요? 자식이라는 놈들이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돈다발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자, 제 기막힌 이야기, 그 시작점인 새벽 시장의 공기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새벽 3시 반. 세상이 온통 짙은 네이비색으로 물들어 있을 때 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키면 무릎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지요. 주방으로 나가 불을 켜면 환한 형광등 아래 제 손이 보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뒤틀려 있죠. 40년 동안 소금물에 절여지고 칼날에 베인 제 인생의 훈장입니다. 이 못생긴 손으로 반찬을 만들어 두 아들놈들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으니 저는 이 손이 참으로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면 차가운 새벽바람이 훅 하고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알싸한 마늘 향이 섞인 이 시장통의 냄새가 저에게는 가장 익숙한 고향의 향기죠. 큰 가마솥에 물을 올리고 시금치를 다듬고 있으면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 제 큰며느리 은미입니다. 어머니, 또 30분이나 일찍 나오셨죠? 제가 분명히 알람 맞춰놓고 깨워드린다고 했잖아요. 손목 보호대는 또 어디다 팽개치시고. 자, 일단 이것부터 차세요. 은미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제 앞치마 끈을 단단히 고쳐 매줍니다. 제 얼굴에 묻은 밀가루 가루를 털어주는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한지 친딸이 있다면 저러할까 싶지요. 에구, 우리 큰아기 왔니? 잠 좀 더 자지. 너도 어제 애들 뒤시중하느라 늦게 잤을 텐데 말이야. 어머니, 제 잠이 문제예요? 어머니 손목이 다 나갔는데. 자, 저 비켜나세요. 시금치는 제가 건질 테니까 어머니는 저기 앉아서 마늘이나 좀 까주세요. 제발요, 어머니 고집 피우시면 저 진짜 속상해요. 은미는 제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 손이 거칠어지는 걸 보며 제 눈치를 살피는 착한 애지요. 형편 넉넉지 못한 우리 큰아들 도윤이 만나서 10년 넘게 고생만 하면서도 시어머니 힘들까봐 매일같이 새벽바람 맞으며 달려옵니다. 그런 은미를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오냐, 은미야. 내 언젠가 너한테는 이 시어미가 크게 한미천 떼어주마. 그런데 그날 아침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리면서 제 40년 지기 친구 팔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법원 앞에서 식당을 오래 해서 입만 열면 법조인 뺨치는 소리를 해대는 동네 소식통이죠. 어이, 오봉순, 너 지금 나물이나 무치고 있을 때야? 세상 천지가 뒤집어졌는데. 팔레 언니 새벽부터 무슨 소란이에요? 나물 떨어지겠네. 이 답답한 여편네야 뉴스 안 봤어? 여기 앞마당, 아니 이 낡은 상가부지 싹 다 밀어버리고 대형 쇼핑몰 들어온다잖아. 너 여기 40년 넘게 장사했지? 영업권 보상에 이주비까지 합치면 내가 대충 계산해도 15억이야. 15억. 15억. 그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는 순간 평소에 시끄럽던 시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더군요. 팔레 언니 15억이라니요? 그게 대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설마 그 큰 돈을 진짜로 준대요?
어머니, 정말일까요? 15억이라니. 상상도 안 가요. 정말이면 어머니 이제 그만 고생하셔도 되는 거네요. 은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죠. 돈 냄새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소문이 나자마자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작은 며느리 선영이가 웬일로 한우 세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10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답게 화려한 옷차림의 손에는 번쩍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서 말이죠. 어머니, 세상에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온 거 아시죠?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어머니 반찬 소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챙겨왔어요. 자, 활짝 웃으세요. 선영이는 제 대답도 안 듣고 카메라를 제 얼굴에 들이대더군요. 은미는 구석에서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는데 선영이는 아주 가식적인 목소리로 스마트폰을 향해 떠듭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이 제 시어머님이신데요. 이번에 쇼핑몰 부지로 확정되신 그 유명한 분이세요. 제가 오늘 어머니 몸보신 시켜드리려고 2플러스 한우 들고 달려왔답니다. 효도는 타이밍이죠. 그쵸? 선영이는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땐 제 손을 꼭 잡고 울먹거리는 척하더니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제 손을 툭 뿌리치며 물티슈로 자기 손을 박박 닦더군요. 그 차가운 눈빛.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 아픔이나 기쁨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내 품에 들어올 15억을 보러 왔구나. 어머니, 근데 요새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가게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그러신다며?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쇼핑몰 보상금이랑 돈 관리는 싹 다 해드릴 테니까요. 형님네는 이런 큰 돈 만져본 적도 없어서 사고치기 딱 좋잖아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아직 정정하신데 벌써 돈 관리라니. 어머, 형님. 보상금이 15억이에요. 형님네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돈의 무게를 알아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사고라도 치면 형님이 책임질 거예요? 은미를 무시하는 그 비릿한 말투에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는 잠시 후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척하며 주방 구석으로 숨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작은 아들 도연이와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가게야. 응, 노인네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 아까 보니까 자꾸 딴소리해. 이때 빨리 위임장에 도장 찍게 해야 해. 형님네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요양원 알아보고 일단 도장부터 확보하자고. 15억이면 우리 대출 싹 다 갚고 강남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세우고 그 돈을 가로채서 쟤들끼리 호의호식하겠다는 그 소리를 듣는데 눈앞이 아찔해지더군요. 40년 동안 이 고약한 반찬 냄새 맡으며 자식들 입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라니요. 주방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피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울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기지 않으면 제 인생도 우리 착한 은미의 미래도 다 박살날 테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장독대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선영아. 내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고 싶으냐? 내 돈 15억이 탐이 나서 나를 산채로 요양원에 가두겠다고? 오냐, 내가 내 소원대로 해주마. 내가 아주 제대로 미쳐서 너희들의 그 추악한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주마. 이제부터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연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하지만 가장 완벽한 치매 노인 오봉순의 연극 말입니다. 착한 은미에게는 미안하지만 잠시만 속여야겠습니다. 저 여우 같은 것들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스스로 파멸할 때까지 저는 이 연극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15억 보상금을 노리는 자식들과 그들을 심판하려는 이 논의의 기막힌 전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것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겠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가장 낡은 된장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 깊숙한 곳에 보상금 서류를 묻어두고 제 멀쩡한 정신도 잠시 그곳에 함께 묻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오봉순이 아닐 겁니다. 돈 줄까? 약 줄까? 선영아, 내가 고른 건 지옥행 약사발이 될 거다. 그날 새벽 시장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 결심처럼 말이죠. 과연 저는 이 위험한 연극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지난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해 보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다 싶더군요. 일은 평생 정직하게 남을 묻혀온 제가 자식들 속내를 떠보려고 거짓말을 시작해야 한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연극배우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그 첫 연기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제 작은 며느리 선영이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날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번지듯 퍼지는 게 꼭 제 앞날처럼 뿌옇더군요.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 총기를 뺐지요. 초점을 흐리고 입술 끝을 살짝 늘어뜨린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봉순아, 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어린아이가 된 거야. 수백 번을 되뇌며 제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고 한참이 지났을까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코를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오더군요. 선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이 생선 비린내 좀 어떻게 안 돼요? 하며 인상부터 썼을 애가 오늘은 얼굴 가득 가식적인 웃음을 띠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잘 주무셨어요? 어머, 근데 어머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저 선영이에요, 선영이. 저는 선영이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그 애의 귀 언저리쯤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릿하게 힘 빠진 목소리로 입을 뗐지요. 누구신데 남의 집 안방까지 쑥 들어오죠? 우리 집 양반 오면 큰일 나니까 어서 나가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영이의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당황하는 게 아니라 묘한 쾌감이 서린 그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얼른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 정말 어떡해. 어머니, 진짜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세상에나. 선영이는 아주 숙련된 솜씨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고는 제 얼굴 옆에 자기 얼굴을 바짝 들이대더군요. 여러분, 그때 그 애한테서 나던 그 독한 향수 냄새와 제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저희 시어머니가 드디어, 아니,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세요. 제가 매일같이 찾아뵙고 극진히 모셨는데 병마가 이렇게 무섭네요. 어머니, 저 선영이에요. 어머니가 제일 예뻐하시는 작은 며느리요.
카메라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코를 훌쩍이더니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제 손을 툭 뿌리치더군요. 그러고는 제 방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주방 문틈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랍을 뒤지는 달그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하는 낮은 탄성이 들리더니 선영이가 제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더군요. 그 안에는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와 죽은 영감이 결혼 30주년 때 큰맘 먹고 사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그걸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제 가방 속으로 쏙 집어넣더군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으니 어차피 잃어버릴 물건이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건 제 목숨보다 귀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선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주방 찬장 밑에 숨겨두었던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제 레시피 노트를 찾아내더군요. 아유, 이게 그 유명한 봉순내 양념 비법이구나. 이걸로 밀키트 만들어서 팔면 대박 나겠는데? 노인네 요양원 보내고 나면 내가 이 가게 주인이나 다름없지 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노트를 품에 안고 나오는 선영이의 얼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냐, 선영아. 내가 훔쳐간 게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잠시 후 큰 며느리 은미가 들어왔습니다. 은미는 선영이가 제 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물었지요. 동서, 거기서 뭐해?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아휴, 형님, 오셨어요?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저도 방금 알아봤는데 저를 아예 타인 취급하시더라고요. 형님도 조심하세요. 갑자기 화를 내실지도 모르니까. 선영이는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은미는 사색이 되어 저에게 달려왔지요.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는 은미를 보니 정말이지 이 연기를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미예요. 어머니, 제 얼굴 좀 보세요. 네. 저는 은미의 손을 매정하게 밀쳐냈습니다. 은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속으로 수천 번 사죄하며 저는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지요. 배고파.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밥 줘, 밥. 은미는 제 말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 착한 애가 우는 소리에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옆에서 선영이는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몰래 찍고 있더군요. 치매 시어머니와 오열하는 큰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자기 SNS에 올릴 심산이었겠지요. 그날 오후 선영이는 제 레시피 노트를 들고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순내 반찬 가게가 이제 자기 손으로 넘어왔다느니 조만간 자기 이름을 건 선영표 명품 밀키트가 나올 거라느니 하면서 말이죠. 평생을 바쳐 일궈온 제 명성이 그 애의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악하면 얼마나 영악해질 수 있을까요? 선영이는 제가 정신을 놓았다고 확신하자마자 제 인감도장까지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15억을 제 통장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였겠지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제 복수극의 시나리오를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추악한 괴물이 제 아들을, 제 가정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선영이가 훔쳐간 가짜 레시피 노트를 떠올리며 나직이 웃었지요. 선영아,
내가 훔쳐간 그 비법대로 음식을 만들면 어떤 맛이 나는지 아느니? 소금 대신 설탕이 들어가고 간장 대신 식초가 들어간 그 엉망진창인 맛. 그게 바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맛이란다. 제 첫 연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제가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믿고 있고 은미는 슬픔에 잠겼으며 시장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저 여우 같은 며느리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는 이 가면을 벗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아픈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식을 속이고 며느리를 지켜보는 이 노네의 심정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제 손에 박힌 이 굳은 살들이 저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봉순아,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정이다. 라고 말이죠. 다음 이야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선영이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버린 그 엄청난 사건, 그리고 우리 착한 은미가 겪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 궁금하시죠? 저는 이제 다시 멍청한 눈빛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저기서 또 선영이의 향수 냄새가 들려오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 오봉순이가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하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별의별 꼴을 다 본다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집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생눈으로 지켜보는 것만큼 고역인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치매에 놓인 연기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보름 남짓 되었을까요? 제 작은 며느리 선영이는 제가 정신을 놓았다고 철석같이 믿고는 아주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적어내려간 레시피 노트를 훔쳐다가 명품 반찬 밀키트 사업을 벌였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게 어디 제 실력입니까? 근본 없는 욕심으로 쌓은 성은 모래알처럼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공기가 눅눅하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던 오후였습니다. 가게 구석 낡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요. 주방 쪽에서는 선영이가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신경질적으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반품이라니요. 레시피대로 정확히 만들었다니까요? 고기가 비리다니 그게 제 탓이에요? 유통업체 탓이지. 투자금은요? 벌써 다 썼단 말이에요. 선영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되는지 그 예쁘장하던 얼굴이 도끼로 가득 차 있더군요. 다급해진 선영이는 결국 해서는 안 될 곳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방 안옷장 깊숙한 곳, 낡은 버선 속에 숨겨두었던 인감도장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주방 문틈 사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제 방에서 도장을 들고 나오며 짓던 그 비열한 미소를요. 여러분, 그때 그 도장을 쥔 선영이의 손목을 확 낚아채고 싶어 제 손가락이 얼마나 파르르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지요. 저 아이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선영이는 그 도장을 들고 며칠 뒤 아주 험상궂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진 건 우리 큰며느리 은미가 시장에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고 가죽 냄새를 풍기는 사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장 골목의 생선 비린내 대신 독한 담배 냄새와 위협적인 공기가 가게 안을 순식간에 메웠지요. 아, 여기 오봉순 씨가 누구야? 여기 보라고 오봉순 인감 찍힌 차용증. 며느리라는 여자가 급전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자가 2달이나 밀렸어.
오늘 당장 안 갚으면 이 가게 딱지 붙일 줄 알아. 사채업자라는 놈들이 도마 위에 발을 툭 올리며 소리를 지르는데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반찬을 사러 왔던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공들여 묻혀놓은 나물 그릇들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때 우리 은미가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구신데 우리 어머니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세요.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부르라고 해. 여기 돈 빌려간 서류에 찍힌 인감 안 보여? 너도 며느리지? 내 동서가 그러더라. 형님이 돈 관리 다 한다고. 내가 시어머니 도장 훔쳐서 사채 쓴 거 아냐? 사채업자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주방 구석에서 지켜보던 선영이가 갑자기 은미 앞으로 튀어나오더군요. 그러더니 미친 사람처럼 은미의 어깨를 밀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형님, 대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제가 어머니 보상금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사고를 치신 거예요? 어머니 도장은 또 언제 훔치셨어요? 여러분, 정말이지 세상에 저런 여우가 또 있을까요? 자기가 도장 훔쳐서 돈 빌려놓고는 그 죄를 우리 착한 은미한테 몽땅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은미는 너무 놀라서 입만 벙긋거리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도장을 가져가다니? 난 본 적도 없어. 어머니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은미가 제 발치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보며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속으로는 피눈물을 쏟으면서 말입니다. 은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시어미가 지금 너를 도와주면 저 여우를 잡을 수가 없구나. 제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하고 달려온 제 큰아들 도윤이 놈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선영이는 기다렸다는 듯 도윤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먹거렸지요. 아주버님, 형님이 어머니 보상금 미리 당겨 쓰려고 사채를 쓰셨나 봐요. 저 무서운 사람들이 형님 찾아온 거 좀 보세요. 어머니 도장까지 몰래 가져가서 저 사다를 냈으니 어떡해요. 평생 큰 소리 한번 안 지르던 도윤이 놈이 선영이의 이간질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차용증 서류와 은미의 눈물을 번갈아 보더니 제 마누라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고 가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은미, 너 정말이야?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래? 어머니 편찮으신 틈을 타서 돈을 빼돌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보, 아니에요. 나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은미는 시장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통곡을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40년 동안 제 딸처럼 일해온 은미가 순식간에 시어머니 돈을 노린 도둑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윤이는 가게 셔터를 내리며 은미에게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친정으로 가든 어디 가든 가버려. 내 마누라가 이런 도둑이었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집안에 발 못 들릴 줄 알아.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미는 갈 곳도 없이 차가운 가게 문밖 벤치에 앉아 밤새도록 흐느꼈습니다. 저는 창살 사이로 그 가냘픈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선영이는 제 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여보. 됐어. 형님은 이제 끝났어. 아주버님이 형님 내쫓았거든. 이제 어머니 인감 내 손에 있으니까 내일 당장 보상금 위임장 작성할 거야. 그 노인네 요양원 보내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지.
선영이의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훔쳐간 그 인감 도장. 사실 내가 이미 며칠 전에 동사무소 가서 말소시킨 가짜라는 걸 알면 내 표정이 어떨까? 내가 찍은 그 모든 서류는 이제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거란다. 은미야, 우리 착한 큰아기야. 내가 흘린 그 억울한 눈물, 시어머니가 반드시 갚아주마. 이제 며칠 뒤면 제 칠순 생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그날, 저는 이 지독한 연극의 막을 내리고 저 악녀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들끓는 이 분노와 슬픔이 느껴지시나요?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 논의의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제 생일날 벌어지는 통쾌하고도 가슴 시린 복수극을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 마지막 도박, 그 결과를 꼭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 70번째 생일이자 오봉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참혹했던 연극의 막을 내리는 날 말이에요. 그날 아침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어찌나 눈부시게 맑던지 제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야속하게만 느껴지더군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약간 벌어진 입술. 거울 속엔 여전히 넋이 나간 노파가 앉아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날카롭게 벼린 작두 날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은 입구부터 선영이가 꾸며놓은 화려한 화환들로 가득했습니다. 효부 며느리가 모시는 오봉순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리본을 보는데 실소가 터져 나오더군요. 방 안으로 들어서니 값비싼 향수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 화려한 상차림 한가운데 우리 큰 며느리 은미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 사채업자 소동으로 도둑년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던 은미는 친정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인지 헬쑥해진 얼굴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는 은미를 보니 심장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지요. 오냐, 은미야. 조금만 더 참으렴. 이제 곧 내 누명을 벗겨주마. 작은 며느리 선영이는 그날따라 유난히 화사한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10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답게 벌써 휴대폰 삼각대를 세워놓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더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저희 시어머니 칠순 잔치날이에요. 비록 어머니께서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저를 가끔 못 알아보시지만 며느리로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답니다. 이번 보상금으로 어머니 병원비며 요양시설까지 최고급으로 모실 예정이에요. 지켜봐 주실 거죠? 선영이는 카메라를 향해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서늘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손등에 닿는 순간 소름이 쫙 돋더군요. 선영이는 제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좋으시죠? 이따가 제가 드리는 서류에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편안한 곳에 가서 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 말에 멍청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살짝 흘려 보였습니다. 그러자 선영이는 흡족한 듯 제 등을 토닥이며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제 작은 아들 도연이가 쭈뼛거리며 일어나더니
제 앞에 통장 하나와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 축하드려요. 여기 쇼핑몰 보상금 관련 위임장인데 선영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때였습니다. 선영이가 라이브 방송 카메라를 제 코앞까지 들이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믿고 모든 관리를 맡겨주시는 날이거든요. 어머니, 여기 도장 찍으실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봤지요. 제 눈에서 흐릿하던 안개가 걷히고 예전에 매서운 눈빛이 돌아오는 걸 본 선영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말한 그 도장, 혹시 내 옷장 밑바닥에서 훔쳐간 그 인감 도장 말이냐?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선영이는 당황해서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정신이 좀 돌아오신 거예요? 정신? 나는 단 한 번도 정신을 놓은 적이 없다. 이 고약한 년아. 저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냅다 던졌습니다. 선영이가 훔쳐간 인감 도장을 말소했다는 증명서와 그동안 제가 멍청한 척하며 녹음했던 선영이의 모든 육성이 담긴 녹음기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선영이의 그 소름 끼치는 본심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돈이 우리한테 오지. 아주버님네는 도둑놈으로 몰아서 쫓아버리면 그만이야. 15억이면 우리 인생 역전이라고. 어머니, 이거 조작이에요. 저 노인네가 진짜 미친 거예요. 선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 손을 매섭게 쳐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 내가 훔쳐간 레시피로 밀키트 사업하다가 망해서 사채 쓴 거, 그리고 그 죄를 우리 큰 며느리 은미한테 뒤집어 씌운 거. 내가 생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찍은 그 인감, 이미 며칠 전에 말소시킨 깡통 도장인데 그걸로 어디서 돈을 빌린 거냐? 그 순간 작은 아들 도연이가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큰아들 도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마누라 은미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를 쳐다보는 은미를 불러 제 곁에 앉혔습니다. 도윤아, 이 어리석은 놈아. 내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여우 말만 믿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내 눈으로 똑똑히 봐라. 여기 선영이가 사채업자랑 짜고 은미한테 누명 씌우려고 보낸 문자 메시지 갈무리한 거다. 은미는 제 품에 안겨 서러운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40년 세월 시장 바닥에서 남을 묻히며 키운 제 자식놈들이 돈에 눈이 멀어 제 어미를 치매로 몰고 착한 며느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현장. 그 참담한 광경이 고스란히 선영의 휴대폰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좋아하는 라이브 방송. 지금 아주 조회수가 대단하구나. 전 국민이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년인지 다 알게 됐으니 이제 내 인생의 연극도 끝이다. 선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눈앞에서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사기죄와 공문서, 위조죄로 감옥에 갈 처지가 된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아주 차갑게 그리고 정중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라는 게 참 무섭지요? 하지만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진심입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식들을 잃었지만 대신 제 인생과 소중한 며느리를 지켰습니다. 선영아, 내가 훔친 내 인생의 값. 이제 법 앞에서 하나하나 다 치러야 할 거다.
방 안에는 선영의 비명과 은미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칠순 상위의 케이크 촛불을 입바람으로 훅 불어 껐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가장 길었던 연극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숨죽이며 지켜봐 주신 청취자 여러분, 통쾌하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신가요? 다음 장에서는 이 난장판이 된 가족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 그리고 선영의 마지막 몰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잔칫날이 제삿날이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그날 제 칠순 잔치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갈비찜이며 전복초가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선영이가 켜두었던 라이브 방송 화면 속에는 경악에 찬 사람들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식당 방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도 선영이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아이는 그때부터 진짜 미쳐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광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악다구니에 가까웠지요.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한정식 집의 기름진 냄새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낡은 서류 뭉치에서 나는 쾌쾌한 먼지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땀 냄새가 뒤섞인 아주 차갑고도 딱딱한 공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 모든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볼 필요도, 입가에 침을 묻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제 앞에 앉은 선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이는 경찰관 앞에서도 머리를 산발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예쁘장하던 얼굴은 눈물과 마스카라가 번져 괴기스러울 정도였지요. 형사님, 저 할머니 말 믿지 마세요. 저 노인네 진짜 치매라니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정신 놓은 거. 지금 잠깐 정신이 돌아온 척하면서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저 녹음기, 저거 다 조작이에요. 요새 인공지능인지 뭔지로 목소리 다 만든다면서요? 제가 얼마나 효부였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선영의 비명 섞인 발악이 취조실 벽을 울렸습니다. 형사님이 기가 찬다는 듯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피의자 박선영 씨, 본인 인감도장도 아닌 시어머니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 사채 계약서에 찍은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기 사채업자들이 제출한 진술서에도 박선영 씨가 직접 시어머니 대리인이라며 도장을 찍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어머니가 관리해달라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형님이 돈 빼돌릴까봐 저한테 맡기신 거라고요. 형사님, 저 억울해요. 저 여자, 우리 큰동서가 저랑 어머니 사이 이간질해서 제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라고요. 선영이는 옆에서 넋이 나가 앉아있는 은미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은미는 그 모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은미의 눈가는 짓물러서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은미의 떨리는 손을 제 거친 손으로 꽉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내 입을 닫고 벽만 보고 있던 제 작은 아들 도연이가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도연이는 선영이를 사랑해서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 제 애미의 이상한 징후도 모른 척했던 놈입니다. 선영아, 제발 그만해. 이제 그만해라. 자기야, 자기는 내 말 믿지? 저 녹음기 가짜잖아. 그치? 어머니가 우리한테 돈 안 주려고 연극하시는 거잖아. 자기도 나랑 강남 아파트 가고 싶다며. 도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배신감과 혐오, 그리고 자괴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도연이는 선영이가 제 가방에 쑤셔 넣었던 제 금반지와 은비녀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너한테 관리해달라고 주신 거야? 아니잖아. 너 아까 잔치집 가기 전에 어머니 방 뒤지는 거 내가 봤어. 나는 내가 어머니 약 챙겨드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훔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엄마 유일한 폐물을? 도연이의 목소리가 울먹거림으로 변했습니다. 선영이는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연의 멱살을 잡으려 들더군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당신 사업 망하고 대출금 쌓일 때 내가 내 얼굴 팔아서 돈 벌어다 줬잖아. 15억만 있으면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었어. 저 노인네는 어차피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 말에 취조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노인네. 그게 제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저를 부르는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지요. 선영아, 일은 먹은 노인네가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건 맞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할 권리는 없단다. 내가 혐오하던 그 반찬 비린내 나는 손으로 내가 내 남편 키웠고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그 땅 일궈냈다. 그런데 너는 그 비린내가 싫다며 내 레시피를 훔치고 나를 요양원이라는 감옥에 쳐넣으려 했어. 어머니, 제가 언제요? 전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해라. 내 귀로 똑똑히 들었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가 은미한테 누명 씌워서 쫓아낼 때, 그 추운 밤 벤치에서 은미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집안에서 콧노래 부르며 팩 붙이고 있던 거. 그거 다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어. 그건 치매라도 절대 안 잊히는 기억이란다. 저는 고개를 돌려 바닥만 보고 있는 도연이를 매섭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너. 마누라가 미쳐 날뛰는 동안 너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지? 돈이 좋으니까, 내 처가 가져다 주는 그 화려한 생활이 좋으니까 내 엄마가 요양원에 가든 말든 상관없었던 거야. 너도 공범이다, 이놈아. 내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은 공범이야. 도연이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는 도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기엔 제 가슴에 난 구멍이 너무나 깊고 컸거든요. 형사님은 선영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선영이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저를 저주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봉순, 너 두고 봐.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늙은 게 아주 여우같이 우리를 속여.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취조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은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이더군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 은미야. 이제 시작이란다. 저 독한 것이 법정에서 또 무슨 거짓말을 늘어놓을지 모르고 흩어진 우리 가족을 다시 세우려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여러분,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기도 하더군요. 저는 오늘 제 아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았고 며느리의 추악한 탐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않았다면 우리 은미는 평생 도둑년 누명을 쓰고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 선영이는 법의 심판을 받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40년 세월이 담긴 그 반찬 가게로 돌아가려 합니다. 비록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오늘만큼은 잠이 잘 올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는 더 치열해질 겁니다. 선영의 발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시장 상인들과 함께 선영의 숨겨진 범죄를 밝혀내는 과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그 굳어지는 과정이 참으로 지독하고도 매캐합니다. 경찰서에서 선영이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본 뒤로 저는 한동안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멍하니 시장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연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만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이 꼭 마음속에 안개가 낀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제가 무너져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저 독한 선영이가 감옥 문턱에서도 증거를 대라며 발악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40년 동안 지겹게 봐온 우리 시장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장통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지요. 생선 굽는 냄새, 떡지는 김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평상에 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데 멀리서 봉순아 하고 부르는 괄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친구 팔레였죠. 팔레는 시장 상인들 대여섯 명을 뒤에 주렁주렁 달고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야, 오봉순, 너 혼자 소갈이 하지 마라. 우리가 다 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 팔레가 제 옆에 털썩 앉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두꺼운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어찌나 뜨겁던지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들 장사는 안 하고. 장사가 문제냐 지금? 내 작은 며느리 그 고약한 년이 우리 시장 바닥을 어떻게 헤집고 다녔는지 우리가 다 증언해 주려고 왔다. 야, 떡집 김씨. 너 아까 했던 말 다시 해봐. 팔레의 호령에 떡집 김씨가 앞으로 나서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봉순 형님, 저 그 작은 며느리가 우리 가게 와서 형님 욕하는 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노인네가 노망나서 가게 돈을 자꾸 빼돌린다느니 큰 며느리가 도둑질해서 자기가 감시하러 왔다느니 아주 동네방네 형님네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다녔다고요. 제가 그때 녹음이라도 해둘 걸 그랬어요. 그 옆에 있던 신발 가게 이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웬 시커먼 사내들이랑 우리 가게 뒤쪽 골목에서 밀담을 나누는 걸 제가 봤거든요. 돈 봉투를 건네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하도 묘해서 제가 눈여겨봤죠. 사내들과의 밀담이라니요. 제 머릿속에 번뜩하고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은미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사채업자들이었죠. 저는 팔레 언니를 쳐다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언니, 그 사내들 혹시 우리 가게 쳐들어왔던 그 사채업자들 아니었을까? 팔레 언니가 무릎을 탁 치더군요. 맞아.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놈들 진짜 사채업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법원 앞에서 식당 밥 좀 먹어본 짬밥이 있잖아. 이 팔레가 그놈들 정체 오늘 뿌리째 뽑아줄게. 우리는 그 길로 시장 상인들과 함께 사채업자들이 남기고 간 명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팔레 언니의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그놈들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지요. 시장 사람들은 자기 일인 양파를 걷어붙였습니다. 건어물 집 아들은 컴퓨터를 잘한다며 선영이의 SNS 사진들을 샅샅이 뒤졌고 야채 가게 박 씨는 그 사내들이 타고 왔던 검은 차의 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추적 끝에 밝혀진 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그놈들은 진짜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영이가 고용한 삼류 배우들과 흥신소 직원들이었죠. 선영이는 제 인감도장을 훔친 뒤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그놈들에게 돈을 주어 사채업자 연기를 시켰던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 우리 착한 은미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제가 가진 15억 보상금을 독차지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그놈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시장 근처 허름한 사무실을 찾아냈습니다. 팔레 언니가 앞장서서 문을 발로 쾅 찼지요. 아, 이 가짜 사채업자 놈들아. 오봉순 며느리한테 얼마 받고 연극했어? 당장 안 불면 경찰에 넘기기 전에 이 시장 바닥에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팔레 언니의 기세에 눌린 사내들은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놈들 중 하나가 벌벌 떨며 실토하더군요. 아이고, 할머니들 진정하세요.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돈 주면서 겁만 주라고 했어요. 여기 그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랑 계약서 다 있습니다. 그놈의 휴대폰 속에는 선영이가 보낸 파렴치한 지시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이라는 여자 얼굴에 소금 뿌려도 되나요? 어머니 보는 앞에서 최대한 험악하게 하세요. 그래야 빨리 도장을 찍죠. 이 글귀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사람이냐? 내가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이냐? 우리는 그 길로 그놈들을 끌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님도 그 결정적 증거들을 보더니 혀를 내두르더군요. 박선영 씨, 이제 끝났습니다. 단순 사기가 아니라 교사죄의 무고죄까지. 아주 죄질이 나쁘네요. 경찰서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영이는 수갑을 찬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지요. 어머니, 당신 정말 대단해. 그 시장통 노인네들 선동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15억 그거 내가 가질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다 망쳤어. 저는 선영이 앞에 서서 아주 단호하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망친 건 15억이 아니라 내 인생이다. 그리고 내가 무시했던 저 시장 상인들. 저분들은 너처럼 화려한 향수는 안 써도 사람 도리가 뭔지는 아는 분들이야. 내가 뿌린 독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이제야 이 어미 속이 좀 시원해지는구나. 팔레 언니가 선영이 얼굴에 대고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이년아, 봉순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진 사람이야. 감옥 가서 콩밥 먹으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배워라. 선영이가 질질 끌려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시장 식구들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봉순 형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은미 씨 데려와야죠. 그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멍을 씻어주는 것 같았지요. 여러분,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일입니다. 저 혼자 그 독한 년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40년 동안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같이 두르고 콩나물값 깎아주며 정을 나눈 우리 이웃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지만 돈보다 귀한 것도 결국 사람이더군요. 이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선영이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무겁습니다. 누명을 벗은 우리 은미. 그 착한 것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거든요. 이제 저는 그 부서진 항아리를 붙이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서는 제가 우리 은미를 찾아가 진심을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큰아들 도윤이 놈의 처절한 반성문을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의 진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으로 돌이키기 힘든 실수라는 게 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소중한 사람의 믿음을 저버린 대가로 찾아오는 정막입니다. 선영이가 지은 죄들이 시장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둘 드러나고 그 아이가 차가운 철창 안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집안의 남은 공기는 여전히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짓눌렀던 건 억울하게 도둑년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우리 큰며느리 은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그날 저녁이었지요. 시장 골목엔 노을이 발갛게 타오르다 못해 서글픈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아들 도윤이 놈을 불러 세웠습니다. 제 처가 누명을 쓴 걸 알면서도 돈과 질투에 눈이 멀어 제 손으로 마누라를 밀쳐냈던 그 못난 놈 말이에요. 도윤이는 가게 구석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 마누라 은미 지금 어디 있느냐? 제 낮은 목소리에 도윤이가 바닥에 머리를 쾅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은미한테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처가집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선영이 그 독한 말만 믿고 내 아내를, 우리 엄마를 지켜준 사람을. 울긴 왜 우느냐? 울 자격이 있는 놈이 울어야지. 지금 당장 가서 은미 데려오너라. 못 데려오면 너도 이 집 자식 아니다. 가서 빌고 또 빌어. 내 무릎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빌어서라도 그 착한 애 마음 돌려놓거라. 도윤이는 제 불호령에 허겁지겁 가게를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다시금 시장 바닥에 앉았습니다. 40년 전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맡았던 눅눅한 흙내음과 사람들의 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때도 저는 은미처럼 힘들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 마음을 다잡았었죠. 밤이 깊어 시장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릴 때쯤 저 멀리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앞장서서 거의 기다시피 걸어오는 건 도윤이었고 그 뒤에 초췌해진 얼굴로 은미가 서 있었습니다. 은미의 눈은 밤탱이처럼 부어 있었고 입술은 다 터져서 핏기가 없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은미가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가냘픈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은미야, 내 새끼야.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누명을 빨리 벗겨주지 못해서 너를 그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아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다 이해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저 정말 무서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죄인인 것 같아서. 은미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은미의 거칠어진 손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도윤이 놈은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제 뺨을 후려치며 자책하고 있었지요. 은미야,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울음을 그치고 은미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장독대 밑에 버선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들을 하나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건 15억 보상금 통장과 제가 새로 공증을 받아둔 서류들이었습니다. 은미야, 이거 보거라. 이건 내 것이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랑 예전처럼 남을 묻히고 살면 돼요. 아니다. 들어라.
이 돈은 40년 동안 이 시어머니가 지독한 연극을 하며 지켜낸 내 목숨값이다. 그리고 이 목숨을 지켜준 건 바로 너다. 선영이가 훔치려 했던 건 돈이지만 내가 지키려 했던 건 이 못난 시어미의 존엄이었어. 나는 이 돈 중에 큰 몫을 떼어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와 시장 입구에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깨끗한 반찬 가게를 계약해 두었다. 은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과해요. 전 그냥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오냐, 내 곁에 있어다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가게의 진짜 주인으로 있어다오. 내가 이 나이에 돈을 어디다 쓰겠니? 착한 사람에게 복이 가야 세상이 공평한 법 아니겠느냐. 도윤이 저놈은 내 밑에서 배달이나 하며 평생 참회하며 살라고 해라. 너는 이제 고개 꼿꼿이 펴고 봉순네 반찬이 아니라 은민의 반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거라. 은미는 다시 눈물을 터뜨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이 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영이가 어떻게 우리를 속였는지, 제가 치매 연기를 하며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깨진 항아리를 붙여나갈지 말이에요. 새벽 3시 반. 어김없이 시장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폈겠지만 오늘은 은미가 먼저 일어났더군요. 은미가 정성껏 무쳐낸 시금치나물의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이제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깨진 독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남는다고들 하지요? 맞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음에도 선영이가 남긴 깊은 상처에 금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 사이로 더 단단한 사랑이라는 풀을 발랐습니다. 그 흉터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줄 거라 믿습니다. 도윤이 놈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 바닥을 쓸고 은미의 구두를 닦고 제 다리를 주무르며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그 침묵이 반성이길,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제 인생의 큰 숙제 하나를 끝낸 기분입니다. 선영이는 감옥에서 제 죗값을 치르고 있을 것이고, 은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오봉순이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일, 그리고 15억이라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마지막 방법 말이에요. 제 인생의 황금빛 봄날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넘기게 되었네요. 참으로 먼 길을 돌아온 기분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묘하지요? 죽을 것 같이 힘들던 겨울도 결국은 지나가고 그 시린 눈밭 아래서도 기어이 봄꽃은 피어오르니 말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저 오봉순이의 황금빛 봄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선영이 소식부터 전해야겠지요.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엄중했습니다. 사기, 공문서 위조, 그리고 무고죄까지 겹치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군요. 선영이는 끝까지 제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발악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도연이가 이혼 서류를 들고 면회를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화려한 명품과 10만 팔로워의 찬사에 취해 살던 아이가 이제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좁은 방에서 콩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지겹게 맡았던 그 반찬 냄새, 김밥 냄새가 싫다며 저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던 선영이가 이제는 그
흔한 기만장이 그리워 눈물을 흘린다는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인생무상입니다. 선영아, 내가 잃어버린 건 15억이 아니라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가족의 온기였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으려나 모르겠구나. 저는 그 15억 보상금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제 굽은 손마디가 억울하지 않을까 고민했지요. 그러다 결정했습니다. 바로 봉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이었죠. 시장 입구 낡은 건물 하나를 사서 나처럼 배우지 못해 서럽고 배고파서 울던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재단 현판을 꺼는 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쳐주는데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을 울었습니다. 팔례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군요. 봉순아, 내가 진짜 15억보다 더 큰 일을 해냈다. 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제 코끝을 스치는 건 맵싸한 마늘향이 아니라 짭조름하고 시원한 바다의 내음입니다. 저는 지금 생전 처음으로 크루즈배를 타고 지중해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른 평생 시장 골목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제가 드디어 넓은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지요. 이 거대한 배 위에서 저는 참으로 신기한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옆방에 묵는 영국에서 온 노신사 조지 씨는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나는 한국에서 반찬을 만들던 사람이다라고 했더니 제 손을 잡으며 놀라워하더군요. 조지 씨는 제 뒤틀린 손마디를 보며 징그럽다고 하기는커녕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훈장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40년 동안 주방 가스불 앞에서 남몰래 훔쳤던 눈물들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제 이 못생긴 손을 예술이라 불러주는 사람도 있더군요. 저녁 무렵 가판 위에 서서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온통 오렌지빛과 보랏빛이 뒤섞여 장관을 이루고 바다는 그 빛을 받아 황금처럼 반짝입니다. 그 찬란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제 인생의 사계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아이들 분유값을 걱정하던 시린 겨울, 남편을 여의고 홀로 가게를 일구며 땀 흘리던 치열한 여름, 가리고 자식들의 배신과 치매 연기라는 혹독한 태풍이 불던 가을.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계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황금빛 봄날이 더 소중한 것이겠지요. 제가 만약 그 15억에 눈이 멀어 자식들과 똑같이 괴물이 되었다면 지금 이 바다를 보며 이런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의 진짜 보상금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진심 어린 사람들의 눈빛이라는 것을요. 우리 착한 은미는 지금쯤 새로 차린 가게에서 정성껏 나무를 묻히고 있겠지요. 도윤이 놈은 마누라 옆에서 땀 흘리며 배달 상자를 나르고 있을 거고요. 그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제가 흘렸던 땀방울처럼 정직하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 한복판에 서 계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숨죽여 울고 계신가요?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합니다. 제가 치매에 놓인 연기를 하며 그 고통을 견뎌냈듯 여러분도 마음속에 자신만의 된장 항아리를 하나씩 품으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자존감과 정의 그리고 희망을 꼭꼭 눌러 담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저처럼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황금빛 태양을 마주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이제 저녁 만찬을 즐기러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조지 씨에게 우리 한국의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대로 설명해 줄 생각이에요. 제 손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저녁이 되겠지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저 오봉순이도 이 넓은 바다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오봉순의 황금빛 봄날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늘 봄날 같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